엄청난 규모감의 도서관을 지으니 연간 100만 개 가까운 관광객들이 오고,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거 지으니까 낙후된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바뀌고.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눈은 어트랙션은 되죠. 네. 한눈에 짠하고는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기대감이 안 생기죠. 많은 지자체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 완성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돈은 많이 들고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없어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의 플러스, 지방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공간 마케팅 전문가이자 우영미 사옥을 건축 설계하신 분인데요. 홍성용 건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뵙고 참 저는 많은 시사점 얻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오늘은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점점 더 그 중요도가 높아질, 그리고 사실 저도 방송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서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만, 사실 국토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잖아요. 예.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방도시 경쟁력,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발달 속도도 서울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느낌도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뭔가 건축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있다고 하셨던 분이 또 우리 건축사님이라고 하셔서 그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미국처럼 땅이 큰 나라야 마치 집을 옮겨 다니는 것처럼 도시가 옮겨지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멸되는 도시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처럼 넓은 나라가 아니라 좁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곳에 더 집중화되고, 근데 이제 아주 작으면 또 상관없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차원이면 너무 네. 작으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의 도시잖아요. 모나코처럼. 근데 애매한 사이즈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좀 중간 사이즈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해요. 근데 이제 유럽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럽은 사실은 도시 역사가 거의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서 몇백 년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우리 독일의 3대 자동차 회사 얘기하잖아요. 예. 뭐 폭스바겐 얘기하고 벤츠 얘기하고 BMW 얘기하는데, 가서 보시면 벤츠는 스투트가르트라는 도시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고, 네. 폭스바겐은 폴프스부르크라고 굉장히 작은 도시의 예. 배경을 갖고 있고, 그다음 BMW는 뮌헨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도시의 생존하고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 산업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굉장히 집중의 선택을 한 거죠. 네. 집중 전략을 써서 어떤 거점화 도시를 하긴 했지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중앙 집권이 강해서 서울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1970년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서울의 교육, 기업, 특히 이제 정치나 의사결정은 정치에서 하니까 네. 그런 모든 구조가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가속화가 굉장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대한 분산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큰, 오늘 뭐 얘기할 내용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되는 게 이제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가게 하느냐, 뭐 생산도 어렵고 뭐 의사결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3차 서비스, 4차 서비스 산업, 네. 보통 이제 관광이잖아요. 예. 실제로 관광이 그 고용률도 굉장히 높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비전문가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 결국은 도시나 어디 자연을 보러 갈 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경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딘가 관광을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 가보자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그 도시를 떠올릴 때 건축물로 떠올리는 경우가 진짜 많네요. 저는 진짜 딱 그러면서 딱 와닿는 게 있는데, 그게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높였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느 도시를 꼽으세요? 최근에 사실은
뭐 저기 관광객을 좀 받지 않겠다고 시위를 많이 하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아이러니하게 그 예. 두 가지를 되게 잘 한 케이스고요. 전체적으로 이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이제 슬로우시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슬로우시티라는 개념이 그냥 빠른 도시에 대비되는 거이긴 하지만 네. 배경에는 사실은 그 도시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광이 중심이 될 경우에는 생활이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나 바르셀로나나 이런 도시들이 관광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빠진 이유가 생활을 하려면 슈퍼마켓도 있어야 되고 네. 값싼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 패턴이 바뀐단 말이죠. 그렇네요. 기념품이라든가 예, 예.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 그걸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죠. 관광 물가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책 당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관광은 부수적인 효과로 봐야 되고 예. 생활에 더 집중해야 된다.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놀러 갔다가 여기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건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하긴 그렇네요. 지역이 조금씩 위축되면서 생활 여건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게 더 지방 소멸이나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좀 종합했었을 때요. 뭔가 좀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도시가 어디를 꼽으세요? 여러 곳이 있는데 저는 제가 사실 2년 정도 예.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예. 애도 학교 보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분당처럼 예. 계획 도시로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인구가 한 20만이 좀 넘는데요. 지금은 한 10년 지났으니까 좀 더 늘었을 겁니다. 근데 이 도시가 사실은 민간 기업이 만든 도시예요. 근데 민간 기업은 보통 우리 뭐 공공이나 이런 데랑 달리 첫 번째가 이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얼바인이 선택하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거의 공공적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왜 네. 모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좋게 만들자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살기 좋은 거에 단순히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테마파크처럼 예. 그래서 여러 개의 블록을 순차적 개발을 하는데 뭐 테마를 줍니다. 굉장히 재밌게 뭐 영국풍, 프랑스풍, 스페인풍. 그래서 한 블럭을 가보면 내가 여기 뭐 프랑스에 와 있는지 영국에 와 있는지 그런 약간의 착각 그런 걸 일으키게 하고요. 네. 또 이제 재밌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미 1950년에 이 얼바인이라는 기업 이름입니다. 사실은 얼바인 컴퍼니가 대학을 세웠는데 대학을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학교 건물 몇 개 지어주고 캘리포니아 1달러에 기증을 해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데는 돈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투자를 하는 데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거를 캘리포니아에 기증을 함으로써 이제 캘리포니아가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UC 얼바인인데요. 아, 예. 재밌는 거는 기숙사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학생들도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먹고 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을 얼바인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업적 논리인데 예. 그 안에서도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 뭐 학생이다, 박사 과정이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기숙사료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그 도시 안에서 걔네는 이제 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간 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위 소득군에는 매번 바뀌는 네. 그러니까 어느 집이 이달에 임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로테이션 되는 그런 임대주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뻐요. 가서 이뻐요. 보면은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예, 예. 뭐 수영장도 있고 예. 굉장히 여기가 관광지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예. 뭐 캘리포니아가 저 주립대학이 있는 그 지역들 중에서 뭐 얼바인이라든가 뭐 데이비스라든가 많은 곳이 있는데 진짜 얼바인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 기업이 도네이션을 해서 기부를 해서 나름대로 기획도시로 만들어진진 몰랐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게 이 얼바인 그러면
교육도시 그냥 예.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러면 너무 그 한쪽의 테마를 잡다가 예, 예. 그 기능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도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예. 얼바인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쁘다고 했잖아요. 예. 치안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치안도 뭐 10년의 살인 사건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공립학교들밖에 없어요. 사립이 거의 없거든요. 하나 정도가 있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공립학교 랭킹이 거의 9, 10이에요. 어휴.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학부모 PTA에서 조직한 평가 랭킹하는 예. 이 초중고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9, 10은 거의 보스턴 일부, 저기 워싱턴 일부 아주 작은 네. 카운티 정도, 카운티도 아니죠. 그냥 몇 개의 동 정도만 그 정도 랭킹이 나오는데 네. 얼바인은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뭐 좀 못한다고 한 학교가 8이고요. 이야. 대부분은 90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평균 학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예, 예. 어찌 보면 여기 얼바인은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곳이던데 예, 예. 그만큼 공부 많이 하셔서 뭐 교직으로 또는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교육률이 저절로 높아져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뭐 일단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국적 기업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뭐 네.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 그 남부 지점 예. 이런 게 이제 이 얼바인에도 있고요. 네. 블리자드가 제일 유명한 게임 회사 그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가 다국적이에요. 네. 실제로 얼바인에 있는 초중고의 그 학생 비율을 보면은 백인이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예. 그 50% 안팎이고요. 예. 적은 데는 한 40%까지 떨어집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얼바인이 가장 성공적으로 기획 예. 도시로 성장하고 정착한 사례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일본 사례들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요. 예. 일본에서는 지방 도시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데 예. 그걸 어떻게든 갱생하고 다시 리뉴얼하기 위한 선택지가 어쩔 수 없이 관광을 선택한 이유가 많았어요. 그 맞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이미 지방 소멸되고 있는 도시들에 살고 계신 분들을 봤더니 고령층들이 많더라.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고령층들이 새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더 그분들은 계속 살면서 누가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효과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변화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그 고령층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대표 주자가 관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선택했고 그랬더니만 방금 말씀 주셨던 악순환 물가 수준이 예, 특정 맞습니다. 시즌이 되면 관광 물가가 되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우리 동네 무슨 생수 하나도 이렇게 비싸지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악순환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도시 경쟁력 높이는 방법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관광을 먼저 떠올리는 아직까지 이유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매칭시켜야 될까요? 제가 이제 건축사이긴 하지만 예. 책을 써서 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예. 편인데요. 일본이 사실은 우리랑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방 거점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일본의 메이저 건설사 중에 우리나라 현대, 대우, 삼성 이런 회사처럼 다케나카 공무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는 한 500년 된 회사거든요. 네. 근데 회사 본거지가 오사카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일본에 많이 있어요. 도요다는 예. 뭐 아시겠지만 도요다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고령화, 지방 소멸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우리는 저는 더 심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지방들을 보면은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후쿠오카가 2000년도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이제 얼바인처럼 일본도 재밌는 게 이런 민간 기업들이 약간 사회적 소명의식 이러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의 뭐 넥서스라는 주거 단지를 한번 도전을 해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카야마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예. 전통 거리를 우리나라 지금 익선동 이런 것처럼 예, 예. 그런 이제 전략을 피기도 하고요. 또 청바지의 본거지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데 그게 한 150년 된 가로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옛날 전통 거리 우리나라 인사동이나 전주 한옥몰처럼 하는데 거기에 이주하는 친구들한테는 일본 사람은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안 주더라고요. 2천만 원을 주는데 정착 자금으로 5년 동안 주더라고요. 네. 이런 식의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창업하면은 세금 지원을 한다던가
또는 소비재를 생산할 때 홈페이지에는 올리는데 온라인 쇼핑 못하게. 왜냐하면 거기 와서 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미한 효과지만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보고요. 네. 대신에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서도 관광 용도도 한동안은 사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일본도 예. 이제 테마파크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대표적인 데가 그 유바리시인가요? 예. 그 도시가 스포츠 테마 뭐 이런 걸로 어마무시하게 했고 네. 벨기에에 공원을 갖다가 예, 그대로 놓고.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인구 1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이렇게 도서관을 하나 멋있게 지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동대문 DDP처럼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게 지었어요. 네. 화려하진 않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이상한 건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와 도전이다. 그런데 건축적인 완성도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도시 몇 배가 되는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하나에. 네. 그래서 연간 뭐 한 100만이 넘는 네, 네. 그 관람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서관 이용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문객. 예, 방문객이죠. 예. 그러면 이 인구들이 와서 기름을 쓰기도 할 거고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비는 일반 유흥의 관광 뭐 호텔 가는 그런 소비와 조금 다릅니다. 그렇네요. 도서관이.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내용도 훨씬 더 풍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실제 일본의 여러 사례들 우리가 진짜 많이 벤치마킹해서 빨리 지방 거점 도시들 또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될 중차대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제 작은 소견으로는요. 건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방금 앞서서 말씀 주셨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곳들은 뭔가 기업이 도네이션도 하고 예. 거점화돼서 계속 그 지역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도시들이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국가들의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영국, 독일도 아까 말씀 주셨던 그리고 일본도 다 일종의 연방제 형태의 국가들이었잖아요. 지역 그렇죠. 분권화돼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한 지역에서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야를 마치 거의 준 국가 개념처럼 맞습니다. 굉장히 구분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갈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예. 어떻게든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기질은 아니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 대부분 기회가 되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방에서 뭔가 경쟁력을 만들어줄 요소를 기업이 아니라 저도 건축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는 게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워낙 그동안 궁금했던 분야라서 예. 우리는 어느 신도시를 만들어도 제가 정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쉬워서요. 예. 눈 딱 가리고 딱 눈 딱 풀어준 다음에 여기 어느 도시일까요 하면 못 맞춰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신도시 가운데 호수공원 다 있고요. 그 근처에 병풍처럼 있는 아파트 단지 다 있고 왜 개성이 없을까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항상 한탄하는 게 그 얘기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좀 건축 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가를 계획을 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을 지향점을 갖고 가느냐. 네. 근데 이제 70년대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거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80년대 와서 이게 좀 깨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게 이제 세종, 대전, 유성구에 예. 뭐 정부종합청사 이전하고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대학원인가요? 네네. 카이스트 옮기고 뭐 이런 거 아니면 포항제철에 학교 세우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뭐 트렌드라든가 소비, 특히 문화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좀 뭐라 그럴까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내가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네. 단순히 월급 많이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예. 그러니까 문화 소비, 예. 아이들 키우고 뭐 애들 보내고 또 뭐 남는 시간에 영화 연극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지방 도시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하나는 단위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위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100만이 해야 될 예. 규모가 있고 인구 10만이 해야 될 규모가 네.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얼바인도 25만 정도 되는데 그 도시 내에 15층짜리 건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영국의 찰스 왕이 네.
도시계획 1호 비평가입니다. 네. 자기 얘기 하도 안 들어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실현하겠다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예. 토지 임대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인구 1,500 가구에 마을을 하나 만듭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마을은 전원도시풍이에요. 음.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의 시골 마을이 주는 편안함, 아.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예, 예.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그 파운즈벨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예. 시각적으로는 정말 옛날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내 수공업이나 작은 스몰 비즈니스들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만들었던 도시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의도치 않게 동네가 이쁘니까 관광지가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됐어요. 그래서 관광 관련된 산업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구 10만, 20만 도시들도 전부 똑같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구 100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 100층짜리 짓겠다 그러고 네. 그 100층 수용 못 합니다. 네. 그러면 적재적소에 알맞는 개발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부에서 저희가 말씀 나눈 내용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될 아주 시급한 상황이 됐고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지자체가 관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원주민,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주 여건이 일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유의미한 대안 중에 하나가 건축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얼바인 사례라든가 외국 사례를 하나씩 말씀 주시면서 얼마나 좋은 생태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물이 건축이 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저도 또 한 가지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못 찾았던 게 있어서 질문 한번 드리면요. 예. 어느 조그마한 군소도시의 시장님이나 또는 군수님을 뵐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저도 공공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데 참여도 하고 해봤거든요. 아, 예. 그랬더니만 그분들의 욕구는 제가 100% 정말 이해합니다. 투자를 해야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사례들은 앞서 말씀 주셨던 사례들이나 우리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예. 같이 작은 도시에 역치 이상의 높은 투자가 이루어졌더니 도시가 바뀌는 거 아니냐. 예. 그게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나 그런 걸로 통과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전 시민이 국민이 베팅해 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의욕차게 준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가 없는데 그거 했다가 낭패 보십니다 하고 맞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는 일을 해오는 그런 일을 제가 좀 했었는데 앞서 말씀 주신 그 사례들 엄청난 규모감의 도서관을 지으니 연간 100만 개 가까운 관광객들이 오고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거 지으니까 빌바오가 낙후된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앞에 말씀하셨던 거랑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예. 그 빌바오도 자세히 보시면 예. 빌바오가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그 단지 크고 프랭크 게리의 화려한 건물은 아닙니다. 일단 눈은 어트랙션은 되죠. 네. 한눈에 짠하고는 들어오는데 예. 그 내용이 없으면 아, 기대감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기후에 있는 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멋있게 지었는데 크지는 않고 독특하긴 하지만 들어갔는데 책이 없다. 그러면 도서관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 완성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돈은 많이 들고 완성도도 떨어지지만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빌바오 같은 경우는 구겐하임이 이후에 그 수변으로 네. 유럽에서 가장 긴 수변 공간을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변 공간이라고 하는 게 빌바오 주민들의 산책로거든요. 그리고 그 일대에 금융센터도 만들어요. 그리고 컨벤션 비즈니스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동해서 계속 뭐 포도송이처럼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네. 거기에는 주거 정책이 꼭 들어갑니다. 주거 정책. 예, 예.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의 주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시각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도시는 다 똑같다. 예. 왜냐하면 다 똑같은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이 뭐 중심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양분을 하고 네. 주거지역, 업무지역으로 구분을 해요. 예. 그다음에 주거지역은 아파트 짓고 업무지역은 오피스 짓고 맞아요. 이 폼을 80년대 이후 예.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그런 보니까 것들이 참 문제가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외국에서는 하드웨어만 신경 쓴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유지되고 계속 사람들이 재방문하게 만들지 그 프로그램도 같이 완성도 있게 제공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규모감 있는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예.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드웨어만 신경 써서 멋진 거 올리면 사람들 더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뭔가 법과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획일화되어 가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단위로 도시건축 기본계획인가 이거 예, 예. 의무사항으로서 사실 하게 되어 하게 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지역의 대부분 토착 그 건축가님들이라든가 또는 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 그 커미티에 참여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우리 동네는 예를 들어서 전주처럼 뭐 한옥마을로 전 도시를 한옥 컨셉으로 해서 여긴 다른 풍광과 톤앤 매너로 가자 이렇게 예, 정하고 또 어떤 데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풍으로 가보자라든가 뭐 슬로우 시티로 가보자든가 이런 차별이 있어야 나는 내 가치관상 저기 가서 살고 싶어라고 해서 차별이 생기니까 그게 순위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니 서울에서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냥 집값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예, 예. 이런 일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독특한 차별성 있는 도시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디에 더 이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든지 뭘 예, 해야 예. 될까요? 일단 저희는 법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별로 법을 좀 협상해서 특화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해놨는데 예.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사실은 프로토타입이 하나 만들어지면 예. 전국에 그게 표준화처럼 예. 펼쳐집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음. 하나는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도 예를 들면은 뭐 합벽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웃집 유럽을 보시면 네. 건물과 건물이 막 붙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소방벽만 대주면 방화벽만 해주면 상관없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게 민법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최근에 이제 건축 그 법상 옆집하고 합의를 보면 이제 합벽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 제도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별로 어떻게 뭐 어느 정도의 적정 뭐 민간이 결국은 개발을 할 거니까요. 뭐 공공이 해도 기본 그 수익성은 나와야 될 거고 민간이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호흡을 좀 길게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단기 이익에 너무 치중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롱텀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면 우리도 사실은 뭐 한 중층 뭐 그런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나라 사례를 가지고 하나 여쭤보면요. 동대문 DDP요. 우리나라 동대문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거리를 정말 최첨단 형태의 건축물로 바꿔놨던 대표적인 우리나라 서울의 프로젝트인데 전 그 과정에서 저도 일부 아주 부분적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야 이거 서울시에서 2번 하겠다고 하지 않겠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난관들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그 난관도 뭐 제도적으로 개편하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고민을 또 해봐야겠지만 두 번째는 이게 제 무지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습니다만 DDP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갈 때마다 전 가끔 길을 잃어요. 외관상 너무 멋지지만 직관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게 입구가 여기는 또 왜 여기고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스럽긴 해요. 제 기준에서. 그러면 두 개가 가끔 충돌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과 미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신미성.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조율을 해야 될까요?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괜찮아요, 같은데. 괜찮아요. 예. 이제 건축가들이나 건축학회에서는 건축계에서는 일부 이제 DDP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런 작품을 국제 현상소에서 뽑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뽑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예,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DDP를 했어야 되느냐. 네. 사실 이 논쟁도 있었거든요. 아, 예. 동대문 구장이 있었고 그 전에 거기에 그 훈련원인가요? 뭐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궤적이 있는 곳에 다 헐고 그러면 메스를 큰 덩어리를 채우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뭐 그 시사 프로에도 나와도 이 장소에 대한 역사성을 유지하는 게 여기 맞다. 네. 6.25도 있고 여러 가지 근현대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동대문 DDP를 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발주처가 디테일하게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용도가 뭐고 실이 어떤 거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25년 일을 해보면 네. 이 발주처들의 준비가 안 돼서 건물 짓겠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내가 뭘 운영을 컨텐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뭘 하고 민간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일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사옥 지어주세요. 이거부터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서관도 비슷해요. 네. 최근에는 옛날보다 스터디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그거는 건축가들도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네.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예. 어떤 방향성이라 결국 사용자의 그 길찾기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웨이파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웨이파인딩은 쇼핑몰 개발할 때 가장 발달해 있긴 한데 예. 공공시설물도 점점 커지면서 그 스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동대문 DDP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예. 국내에 있는 어떤 공공 건축물보다 네. 건축적인 완성도가 제일 높다. 네. 일반인들도 알아요, 그거. 네. 알기 때문에 연간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한번 내부 공간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혹자는 그 철거해버리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4천억 넘는 돈을 지었는데 또 아니라고 또 철거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죠. 차라리 개선을 해서 예. 그 안에 정말 이 시대에 맞는 21세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로 바꿀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대체되는 시설들을 앞으로 할 때 잘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반면교사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 많은 지자체에서 고민할 법한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건축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동대문 운동장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가본 적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 예. 근데 그 추억거리고 역사성 있는 공간인데 그걸 살려야 되지 않겠냐. 예. 그것도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나 그러지 말고 다른 걸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논조를 가진 분들은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우린 유럽과 달리 그런 거를 건립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낙후된 시설물로 그리고 열악한 시설물로 그 건축물을 건립했던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러니 그거는 보존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걸로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지어서 역사성까지 빨리 다시 구축해가는 그런 여정으로 투자를 다시 하자 이런 논조들도 있는데 사실 일부는 저도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예. 유럽의 많은 건축물들 지금 몇백 년 된 거 가지고 있는 국가들 보면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몇 세기 전에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야, 큰 돈 들여서 좋고 멋진 거 했구나라고 하니까 또 지켜서 여기까지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딱히 뭐라고 이거는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고 좀, 가치관의 네, 문제고요. 가치관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거는 있죠. 한 도시라고 하는 거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네. 눈으로 보여지는 거가 연속성이 있을 때 네. 그 히스토리나 가치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거하고 새거 지으면 시간의 축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의 선이 축적이 안 돼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예를 들면 6.25 사건이 났다. 6.25 사태가 났다. 전쟁이 났잖아요. 낙산에 가시면 그 네. 대학로 뒤에 낙산이라고 예. 있는데요. 거기 바위에 보시면 총알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 태생이라 예. 그 총알 자국을 보면서 전쟁이 있었구나. 뭐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몸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건축이나 도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나 도시의 어떤 히스토리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장치입니다. 이거를 허물어뜨리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뭐 도시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나파밸리라는 데를 가보면 거기도 오래된 읍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읍 정도밖에 안 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1960년대 건물서부터 전수 기록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낡고 불편한 거는 고쳐 쓰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도 뭐 옛날 건물에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화력 발전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아파트로 다시 만들었고요. 네.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건축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것만 남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외 사례, 국내 현황들 말씀 주셨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1극, 서울 중심의 1극 구조. 그것 때문에 부동산 문제, 뭐 저출산 문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서울 같은 경쟁력 갖춘 지방도시 있으면 상당히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게 고민을 하셔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고민해라. 예.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 1,000만과 배후 주거 인구가 1,000만이 또 있잖아요. 네. 이 2천만의 소비자 유동 인구가 움직이는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2천만의 그릇과 인구 10만의 그릇은 달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고층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지방에 인구 10만의 고층 아파트가 과연 유지가 될까? 서울은 사실은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네. 사실은 전국적인 소비도 구매자도 있는 거고 뭐 아파트 요즘에 얘기 많이 하지만 전국적인 구매자가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인구 10만이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예전에 어떤 그 이사풍토가 있었냐면은 끝단에 간 집들은 비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집들은 비는 현상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폐허가 되고 그런 건데 그 제주도를 우리가 보시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 제주도 살기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 왜 갔을까? 고층 건물도 없고 뭐 마트도 없는데 네, 불편한데. 백화점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제주도를 간 이유는 제주도만의 정서, 분위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은 스스로의 장점을 빨리 발굴해 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장점을 빨리 내려고 해도 조금 이것도 좀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새마을 운동 할 때부터 해서 그 뒤로는 어느 군에 저를 딱 갖다 놔도 여기가 어느 군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획일화가 돼버려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 찾고 구분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KTX가 네. 사실은 이 경계를 많이 허물었어요. 첫 번째로 허물었고 교통이 불편한 거는 단점이면서도 장점이 되는 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리된 안에서의 정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돼 버리니까 센 걸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물류 이동이나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게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 발생적인 차별화는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 안에서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요, 건축사님, 예, 좀 더 예. 와닿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을 좀 가봐라라는 권고사항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도 역사가 얼마 안 돼서 예, 예. 우리처럼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마다 심지어 카운티마다 다른 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았었잖아요. 예, 예. 미국은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것들. 미국도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다르냐면은 이민 국가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비슷한 자연을 찾아서 선택했더라고요. 아, 예전에 살던 곳과 비슷한 예. 곳.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이제 남부를 쭉 여행을 하고 텍사스나 휴스턴까지 가서 여행을 하고 스페인을 갔더니 스페인 내륙을 갔더니 네. 풍경이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스턴하고 이런 데 갔다가 영국을 갔더니 비슷하죠 또. 또 영국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찰스턴이라는 데를 갔더니 예. 그 바람과 사라지다의 예. 도시잖아요. 거긴 또 프랑스, 북부 프랑스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미국은 이 이민자들이 자기에 대한 고향의 향수 이런 걸 베이스로 정착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들이 다른 거 같고 그렇게 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리처럼 단일 민족 국가 안에서 예. 도시의 차별화는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나 예. 역사가 오래된 유럽 국가들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 연방이 강한 나라고 그러면 좀 덜 연방이 강한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은 프랑스는 약간 지역 영주죠 일종의 네. 그런 지역 산업 이런 걸 베이스로 도시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의 그런 영주나 이런 것들을 지방 기업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지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나 뭐 좀 개발할 수 있는 중앙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게 이제 중앙 정치에서 중앙 정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되고 지방자치 그 단체에서도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주민들도 이거에 대한 학습이 많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이 단순히 뭐 농산물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2차 가공품, 3차 가공품까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이런 노력들을 이제 일본의 중소도시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아직 크게 이건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뭐 어떤 차별이 있는 도시들을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 있는 뭐 드레스덴이나 이런 도시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투트가르트 네. 딱 벤츠라는 자동차 한 회사를 모티브로 해서 그 연관되는 그 동네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친환경이나 이런 걸로 뭐 여러 새로운 건축물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100년 전 부자예요. 네. 이분이 그 모네 그림을 사가지고 예. 미술관을 하나 지어요. 오. 그래서 모네 미술관이 그 모네 작품이 하나 딱 있습니다. 수련. 네. 네. 그거 보러 거길 가요. 아. 사람들이.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시장이었던 카멜바이 더 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극히 반대. 예. 그래서 15층짜리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저층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은 자연 경관이 굉장히 이뻐요. 그렇죠. 예, 뭐 통영, 여수 이런데. 예.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 사실은 개인들이 건물을 짓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특별금융, 예. 뭐 주택금융 이런 거를 좀 결국은 금융에서 지원을 해줄 때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2010년대 전후에 일본 잡지 스스로 일본에서 이제 브루터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걔네가 한번 어떤 타이틀을 내걸었냐면 일본의 지금 주택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자료를 보면 주택 짓는 분들이 팔고 사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 여기 쭉 살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집들이 지어지냐면 우리 가족 얼마나 산다고 방문 만들지 마. 방문이 없는 집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나는 고양이가 좋아. 그러니까 네.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는 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사고 파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이렇게 하나라고 봤더니 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본은 개인들이 작은 건물을 지을 때 그 단계별로 금융 대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그 우리나라 허그처럼 주택금융공사가 설계를 할 때 얼마 대출해주고 네. 땅을 살 때 얼마 대출해주고 건물을 질 때 얼마 대출해줘요. 이게 건물이 아니라 주택입니다. 네. 이게 이제 플랫이라는 시리즈인데요. 네. 플랫 45, 플랫 35 이렇습니다. 45년 동안 갚아라. 아. 35년 동안 갚아라. 이런 그 금융 지원이 되니까 집을 짓는 분들이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좀 지방이라도 어떤 특화된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뭐 희망 지자체를 뭐 선별을 해서 네. 우선 거기에 투자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작은 건물들은 네.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600가구, 3,000가구 아파트 단지는 사실은 지역하고 이제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밥도 네. 거기서 먹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은 건물들 뭐 주택 50평, 100평짜리는 다 그 동네에서 물건을 사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역 생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제도라는 어떤 그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답도 좀 찾아야 되고 실제 제도가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또 다른 데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해외 많이 가봤습니다만 건축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됩니다. 또 다음번에요. 예. 또 다른 사례와 또 다른 예. 시사점 예. 주실 수 있는 많은 사례들 해외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